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일본 유곽의 유녀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옛날 일본의 어느 유곽에 한 유녀가 살고 있었어. 다른 유녀들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입 하나 줄이고 푼돈이나 벌어보려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유곽으로 팔려온 불쌍한 여자아이였지. 하지만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절망하고 모진 세상에 내던져진 것에 한탄하며 그 또한 모진 세상에 맞춰 독해지고 찌들어가는 다른 유녀들과는 달랐어. 언제나 순수한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했지. 이런 그녀의 태도에 그녀의 주변 사람들, 특히 무시당하고 하대당하기 일수인 소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좋아했고 어버리도 그중 하나였지. 어버리는 그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한 녀석이었어. 언제부터 있었는지, 왜 마을에 찾아오는지, 이름이나 출신은 어디고 나이는 몇인지 알고 있는 이가 하나 없는 더럽고 추한 비렁뱅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거나 놀림을 받고 때로 짓궂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오락거리가 되어 죽어라 얻어맞아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는 이상한 놈이었지. 아무리 욕하고 때려도 큰 반응이 없어 재밌지는 않지만 비루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며 쌓인 짜증과 분노를 풀기에는 나름 적합한 인재였어. 그래서 놈은 마을에 떴다 하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곤죽이 되어 터덜터덜 마을을 나갔다가 또 질리지도 않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 당연히 녀석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없었어. 마을 사람들에겐 녀석은 쓰기 좋은 동네 북일 뿐이었으니까. 그런 그에게 괜찮냐며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처음에 말했던 그 윤이었고 이 이후로 녀석은 특히 그녀를 따르게 되었어. 그녀도 자신을 따르는 어버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들에게 잘하지 않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도 편하게 하고 숨겨뒀던 고민거리들도 마음 놓고 털어놓곤 했지. 하지만 꽃에는 파리가 꼬이고 닭 우리 속에 악은 눈먼 닭들의 미움을 사는 법. 인기 있고 마음씨 좋은 그녀를 질투하는 유녀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그녀를 괴롭히는 선배 유녀 때문에 생활이 고달팠어. 그녀도 사람인지라 쌓여온 불만과 어려운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어버리에게 하소연하듯 쏟아붓곤 했었어. 그런 하소연이 여러 날 이어지고 그녀가 눈에 띄게 쇠약해진 무렵 언제나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던 어버리가 그녀에게 작은 집린형을 건넸어. 이게 뭐야? 유녀는 사람의 형상을 한 채로 세로로 길게 갈라진 배 속이 훤히 드러나 있는 집인형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물었어. 이건 주술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집인형의 배 속에 선배라는 사람의 물건을 넣으세요.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산 위에 있는 절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효과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못을 박으라는 것이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평소에 알던 어버리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에 왠지 무서워진 유녀가 망설이듯 물었지만 어버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쓰세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언제나와 같이 터덜터덜 마을을 떠나갔어. 그날 밤 인적 드문 야간의 산 정상에서 못 박히는 소리가 음산하게 메아리 쳤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유곽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어. 유녀를 괴롭혔던 선배 유녀가 곤죽이 되어서 발견된 거야. 자랑하던 예쁜 얼굴은 으깨진 호박처럼 쪼개져 하얀 껍질 속 뭉근한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온몸의 뼈가 여기저기 바스러져 흐물거리는 오징어같이 되어 있었어.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지. 여러 관리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시체를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해 보았지만 큰 수확은 없었어. 한밤중에 몰래 유곽으로 들어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으깨놓은 범인에 대해 구경꾼들이나 유녀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유괴밖에 없다며 수군거리고 두려워했지. 물론 어버리와 친하게 지내는 그 친절한 유녀도 이 일로 크게 두려워했지만 다른 유녀들과는 결이 다른 두려움이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날 유녀는 마을을 찾아온 어버리를 붙잡고 물었어.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지. 어버리는 싱긋 웃으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맞잡고 말했어. 저를 믿어줘서 기뻐요.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었지만 어버리는 그저 그녀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마냥 기쁜지 싱글벙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 이런 짓을. 유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버리를 보며 순간 말문이 막혔지.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맙지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짓은 안 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넘칠 듯
차오른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유녀는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나갔어. 어버리는 잔인한 살인범이었지만 그 잔혹함은 잠자리에 날개를 뜯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같은 부류의 것이었고 그 일이 자신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어버리를 미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 다만 그 죄는 자신이 일평생 짊어지고 어버리가 다시 그런 잔혹한 짓을 행하지 않도록 제대로 봐주리라 결심했지. 하지만 일은 어버리나 그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괴롭힘을 없애주려던 어버리나 괴롭힘이 없어지기를 바랐던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괴롭힘은 더욱더 음침해지고 심해졌지. 주도자는 죽은 선배 유녀가 특히 아끼던 후배 유녀였어. 자신을 아껴주는 만큼 그 선배 유녀를 잘 따랐던 그녀는 선배가 죽고 난 후 펑펑 울면서 유별나게 선배를 싫어할 만한 그 유녀가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누구 앞에서든 착한 척을 하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재수없는 느낌을 팍팍 뿜어대는 그녀니 평소에 그녀를 따르던 어버리 같은 쓰레기들을 잘 구슬려서 선배를 살해했다고 생각한 것이지. 그 후배 유녀는 자신과 똑같이 예전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다른 유녀들과 함께 더 악질적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멈추지 않는 괴로운 나날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어둠이 싹을 틔우고 말았어. 구정물 세례를 맞고 현관으로 쫓겨나 훌쩍이던 그날 그녀의 앞에 나타난 어버리를 본 그녀는 말했어. 혹시 그때 그 지피령 더 줄 수 있어? 어버리는 해맑게 웃음 지었지. 그날부터 곤죽이 되어 실려나가는 유녀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주기도 보름, 열흘, 사흘 조금씩 줄어들었지. 죽어가는 유녀가 넷이 넘어갈 때쯤부터는 유녀나 사람들은 주술과 어버리 그리고 그 유녀에 대한 연결점을 눈치채게 되었어. 어버리의 처음 계획대로 다른 유녀들은 그 유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지.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그녀를 피했지만 그녀는 본래 다른 유녀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능력 있는 유녀였기에 금방 승승장구해서 최상위 계급 유녀가 될 수 있었어. 그녀가 그녀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그녀를 질투하고 두려워해 그녀와 같은 방법으로 주술을 시도해봤던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당연히 효력은 나타나지 않았어. 왜냐면 그들이 의식을 진행할 때는 어버리가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찌되었든 누구에게 들킬 일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손에 넣은 그녀는 점점 거만해지고 냉혹해졌지. 이유 없이 계급이 낮은 유녀들을 괴롭히고 질 낮은 장난에도 손을 댔어. 타인의 조그마한 실수도 결코 원만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지. 꽃과 사람을 사랑하던 친절한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거야. 이변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자기에게 대등겁 없는 유녀를 주술로 죽이려고 한 다음 날이었어. 그녀가 힘을 손에 넣은 그 골목길에서 그녀는 어버리를 붙잡고 따져대고 있었지. 대체 왜 주술이 먹히지 않는 거야? 그녀는 따지듯 어버리를 몰아붙였어. 이젠 하고 싶지 않아요. 어버리는 벌받는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수그린 채로 대답했지. 최근에 주술을 건 사람들은 유녀님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10살도 안 되는 소녀들도 있었어요.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버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이란의 매서운 손길이 그의 뺨을 강타했고 어버리는 어안이 벙벙해져 오이란을 쳐다보았어. 넌 그냥 닥치고 사람이나 죽이면 돼. 그게 안 되는 너는 그냥 거렁뱅이에 아무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안 할 거면 꺼져. 그녀는 씩씩대며 어버리에게 욕을 퍼부었어. 어버리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지피령을 건네주며 말했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처음부터 이럴 것이지. 오이라는 그의 손에 있던 지피령을 거칠게 낚아채며 말했어. 어차피 이제 너 같은 거 없어도 사람 목숨 같은 건 나한텐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어. 오늘 일 끝나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이 거렁뱅이야. 어버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늘 그렇듯 터벅터벅 마을을 떠나갔어. 그날 산 정상에서 흥겹게 못을 박는 소리가 땅땅 온 산에 메아리 쳤지. 다음 날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훼손된 유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어. 온몸의 뼈가 부스러진 건 물론이요. 온몸의 피부란 피부는 전부 벗겨져 근육이 훤히 드러나 있었지. 유일하게 으깨지지 않은 얼굴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어. 당연히 오이란에게 대들었던 그 유녀는 살아있었어. 시체는 오이란의 것이었지.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어버리와 그녀의 다툼, 그리고 그녀의 곁에 널려있는 피에 물든 지푸라기들을 보며 대강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지.
거만해진 오이란이 추한 부분을 드러내는 바람에 데려 죽임을 당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어버리는 마을을 떠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어. 훗날 이 이야기는 유녀들 사이로 그리고 다시 유녀들을 찾아온 손님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그러는 와중에 비슷한 주술을 사용한 어느 이야기와 결합되고 어버리와 유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서 축시의 참배라는 이름의 저주술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 결국 어버리와 유녀의 이야기가 생략되면서 저주를 위해 주술을 보여줄 인물이자 들켜서는 안 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빠진 채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야. 시끄럽게 나무 못질을 하며 지피녕의 못을 박는 요란한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모순에는 이런 이유가 있던 거지. 그러니 혹여라도 이 주술까지 써가면서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조심해. 그가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오히려 다행이지만 추악한 의도를 들킨다면 무덤에 들어가는 건 내가 될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줄게. 학교가 끝나고 야심한 밤 한 교실에는 3명의 여학생이 남아 열심히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 그 여학생들의 이름은 하나, 채화, 수진이었지. 하나와 채화, 수진은 전부 학생회로서 곧 다가올 축제의 상세 일정 및 진행을 계획하기 위해 밤늦게 학교에 남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그 때문에 평소보다 학교는 더 어두웠어.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하나가 화장실이 급해졌고 혼자 가기 무서웠던 하나는 나머지 둘에게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부탁했어. 마침 채화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지만 수지는 교실에 있을 테니 빨리 갔다 오라고 했지. 그렇게 복도로 나간 둘은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 둘이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인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불 꺼진 복도가 유난히 어두워 보이는 것을 느꼈어. 그때 채화는 묘한 시선감을 느껴 뒤돌아보게 됐고 시야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흐릿하게 보게 됐어. 그걸 본 채화는 하나에게 말을 걸었고 이상함을 느낀 둘은 그 형태를 유심히 쳐다보았지.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지만 형체가 보이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은 키가 매우 컸지만 몸은 말랐고 사지가 매우 길었지.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건 흐릿했지만 얼굴만은 선명했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크게 찢어진 상태로 아주 환하게 웃으며 둘을 쳐다보고 있었어. 그녀들은 분명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공포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때 복도 끝에 있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채화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지만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았지. 자세히 보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을 한 채 긴 사지를 위아래로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어. 그렇게 잠시 춤을 추더니 뚝 멈추고 정자세로 하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뒤로 뛰기 시작하며 시야 밖으로 사라졌지.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는 옆에 있던 채화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왔어. 둘은 화장실 안에서 공포감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머물게 되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하나는 경비 아저씨께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채화에게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채화는 동의하며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잠깐 멈추더니 하나에게 혼자 교실에 있는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 말을 들은 하나는 놀라며 빠르게 화장실을 나가 교실로 뛰어가기 시작했지. 교실은 불이 켜져 있어야 했지만 멀리서 봐도 복도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자 하나는 불안감을 느꼈어. 둘이 뛰어 교실로 돌아오니 불은 꺼져 있고 수진이 앉아있던 근처 창문이 열려 있었어. 커튼이 흩날리고 있었지. 둘은 천천히 열린 창문으로 다가갔고 창문을 통해 아래를 보니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누워있는 수진이가 보였어. 둘은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가까이서 보는 수진의 상태는 더욱 참혹했어. 그렇게 늦은 밤 학교에는 많은 경찰들이 몰려왔고 다음날 경찰은 하나와 채화에게 타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자살로 결론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 둘은 멍하니 서 있었고 오래 근무한 한 경찰이 담배를 물고 다가와 묻더군. 너희들도 의문점이 많지? 그래, 나도 자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없어. 수상할 정도로 말이야. 고작 3층 높이인데. 수진이 자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봤어요. 창문으로 봤을 때 똑똑히 봤다고요. 뭘 봤는데 그러니? 웃고 있는 수진이의 얼굴이요. 수진이 분명 창문으로 봤을 때는 위를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줄게. 5개월 전쯤 우리 반에 이석진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어.
생긴 건 멀쩡한 애였는데 하는 행동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다 구름소리를 내거나 비둘기처럼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고 항상 말없이 혼자서 다녔어. 누가 뭐라고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했고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도 이석진을 보면 인상을 찡그렸지. 하지만 나는 이석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특이할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원래 이석진은 도시락을 싸와서 교실에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급식 먹으러 갈 때마다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지. 친구들이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냐면서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참았어. 옆에서 밥만 먹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 터졌어. 그날은 급식을 먹고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깨웠지. 일어나. 왜? 무슨 일인데? 나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봤어. 지금 보니 깨운 친구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가 시퍼러 널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방금 전까지 이상한 아줌마가 너 앞에 계속 서 있었어. 이상한 아줌마라고. 어리둥절하고 있자 주변에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 정말 무서워. 그 여자 이석진 엄마 아니야?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상황은 이랬어. 12시 20분쯤 이석진 어머니가 교실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는 거야. 내가 자고 있어서 친구들이 깨우려고 했는데 이석진 어머니가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했대. 그렇게 아주머니는 내 앞에 서서 40분 넘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친구들이 겁먹은 채로 얘기를 해주니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 그냥 이석진 어머니가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었던 것뿐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말하자 친구들이 목덜미를 잡으며 말했어. 그 아줌마가 너 바라보는 표정이 제정상이 아니었다니까? 맞아. 움직임 하나도 없이 40분 동안 너를 노려보고 있었어. 근데 이석진 어머니가 너를 왜 찾아온 거야? 그건 나도 몰랐어. 이석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 나는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친구들이 자꾸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어.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 그날은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려던 때였어.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어떤 여성이 내 양팔을 잡았어. 내가 정진영이구나. 나는 석진이 엄마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 잡힌 팔을 풀려고 했지만 힘 차이 때문에 쉽지가 않았지. 왜 이러세요? 만나보고 싶었어. 내가 석진이랑 친하게 지낸다며. 문득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 걔랑 왜 어울리냐고. 걔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온몸으로 퍼졌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석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처음이라서 보답을 해주고 싶어. 저한테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왠지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나는 빠르게 변명을 생각했어. 제가 학원을 가야 해서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있던 소나귀가 더 단단해졌지. 그냥 가겠다고. 네. 여기서 4시간 동안 널 기다렸는데. 그 순간 더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 팔도 안 놔줄 것 같고. 그냥 따라갔다가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 아주머니와 걸으면서 도망갈 기회를 계속 노렸지만 쉽지 않았어. 무서워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 결국 걸어서 아주머니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지. 주택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웠어. 넓은 마당도 있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이었지. 뭐해? 빨리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톡 쏘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집안은 전쟁터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엔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가 뒤덮여 있었어. 석진아, 친구가 왔는데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왔지. 진영아, 너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 석진이 데리고 나올게. 소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었어. 물건들을 옆으로 치우고 앉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 채로 기다렸어.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나오라고. 그리고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 그 순간 공포가 몰려왔어. 나는 차라리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생각이 들었어.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다시 나왔어.
진영아, 먹고 싶은 거 주문해. 아주머니는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나에게 건네주었어. 뭘 시켜야 할지 고민했지만 치킨을 시키기로 했어.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아주머니는 석진이 방에 계속 화를 내고 있었지. 배달 음식이 도착하자 나는 밖으로 나가 음식을 받으려 했어. 하지만 돈을 내야 했잖아. 그때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주머니에게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섭고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잠시 멈춰 서 있는데 배달기사가 짜증이 난 듯이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어. 뭐예요? 계산 안 해요. 나는 당황해서 머리를 굴리다가 이게 도망갈 기회가 아닐까 싶었어.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지. 배달기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버스까지 탔을 때에야 겨우 뒤를 돌아보았어. 아주머니는 쫓아오지 않았더라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 갑자기 허전함이 느껴졌어.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가방을 찾으러 돌아갈 수는 없었지. 다음 날 나는 이석진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이 사건이 지나가기를 바랐어. 역시 그날도 리코더 연주 합격을 못해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 집에 가려던 때 학교 정문 앞에 이석진 어머니가 서 있었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황급히 교실로 다시 돌아와 창문 밖을 보니 아주머니는 갈 생각이 없었어. 무언가를 손에 쥐고 말이지. 2시간이 지나도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결국 나는 학교 뒷산을 넘어서 집에 가기로 했어. 그 다음 날도 아주머니는 학교 정문에 서 있었어. 이번엔 쇼핑백을 들고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이석진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 저녁 7시쯤 이번에도 뒷산을 넘으려고 학교 담장을 넘다가 발목을 삐었어. 너무 아파서 뒹굴었지.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어. 뒤를 돌아보니 이석진 어머니가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산을 올라오고 있었어. 저 아주머니가 나를 쫓아온 거야. 발목이 아파서 도망칠 수 없었어. 몽둥이를 든 아주머니가 점점 가까워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발로 기어 올라갔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어. 혹시 따돌린 걸까? 그 순간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축구공처럼 튀어나왔어. 진영아. 아주머니가 나를 따라잡은 거야. 천천히 좀 가지 그랬니? 따라잡기 힘들었잖아.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몽둥이를 바닥에 내려치며 다가왔어.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 멈춰.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내 앞으로 뛰어오더니 쇼핑백을 열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아주머니가 내게 내민 건 바로 내가 두고 온 가방이었어. 순간 너무 어리둥절했어. 가방을 건네받고 보니 아주머니는 등을 돌리고 사라졌어. 나는 멍하니 있다가 다시 산을 내려왔지.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 뭘 하다가 왔길래 꼴이 그 모양이냐. 내 몸을 확인해보니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교복은 찢어져 있었어. 그리고 내가 손에 든 가방을 보니 다시 소름이 돋았지.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포장된 닭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 이걸 보고 나서야 아주머니 집에서 치킨을 시키고 도망간 게 떠올랐어. 아마 그 닭을 주려고 그렇게 쫓아온 걸까.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할게. 어른들이 말하기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했어. 순하고 착하기가 말로 다 못할 정도라고. 뒷산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짐승 중에 그가 가장 무해하다고 했지. 다람쥐와 토끼, 개를 통틀어도 그랬다고. 안악들이 말하길 남편 삼기 싫은 남자라 했어. 아직도 어머니를 공행하느라 장가의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라고. 병구한 세월에는 효자 없다더니 강물이 시냇물이 될 때까지 그는 늘 벙긋벙긋 웃고만 살았어. 아이들이 말하길 천하의 바보 천치라 했지. 돌을 던지고 장독을 깨도 도무지 화낼 줄을 모른다고. 속꼬리에 불침을 놓아 도망 보내면 해가 다 질 때까지 주변을 찾아다니며 되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했어. 모두 그를 억수라 불렀어. 억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을 때 금은보화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했지. 하지만 억수는 가난했어. 소작으로 일하고 번 돈은 어머니의 약값으로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겼어. 장가를 갈 생각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며 하루하루 일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억수의 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
억수는 몹시 슬퍼했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어. 그때 술도가 박 씨가 억수에게 조언을 해줬지. 자네 돈이 필요하다면 산 아래에서 월천꾼 일을 해보지 그래. 자릿세는 내가 면해줄 테니. 월천꾼은 얼어붙은 개울이나 높은 언덕을 등에 업고 건너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억수는 그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돈을 벌 수 있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도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날 밤 억수는 산 아래로 내려가 첫 손님을 기다렸어. 산 아래 고운 잠옷을 입은 아가씨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지. 억수는 다가가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어. 제가 업어드릴까요? 잔돈푼이나 한 입 주시면 됩니다. 아가씨는 억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며 잠옷을 벗었어. 부디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억수는 깜짝 놀랐어. 아가씨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엄지만 한 큰 뿔이 3개나 났고 불에 그슬린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이었거든. 억수는 당황했지만 아가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등에 업고 강을 건너는데 아가씨는 너무 무거웠어. 돌멩이가 으스러질 정도였지. 강을 다 건넜을 때 아가씨는 억수에게 약초를 가르쳐주며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 억수는 아가씨의 도움을 받고 큰 감사의 인사를 했지. 그리고 아가씨는 억수에게 아우레 뒤에 다시 한번 강을 건네달라고 부탁했어. 억수는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아우레 뒤 억수는 다시 아가씨를 업고 강을 건넜어. 하지만 이번에 본 아가씨의 얼굴은 더욱 흉해졌어. 추한 외모가 더 심해졌고 억수는 아가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 그리고 아가씨는 억수에게 혼인을 청했어. 자신의 가문에서 비법을 내어 주었으니 가문과 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억수와 혼약을 맺으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 억수는 아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가씨와 혼인을 맺었어. 그리고 아가씨는 억수의 어머니를 돌보고 가정일을 도맡아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수네 집안은 점점 가난해졌어. 마을 사람들은 억수의 아내가 도깨비나 악귀라고 수군거렸지. 억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했어. 어머니의 병은 나았고 아내와의 생활에 만족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억수는 부역을 나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많았지만 아내 덕에 마음이 놓였지. 억수는 부역을 나가 성을 쌓으며 몇 년을 보냈어. 그리고 마침내 부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아내는 더욱 흉해져 있었어. 억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고 아내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하지만 억수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봤다고 말했지.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아내는 천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어. 아내는 억수에게 자신이 서천서역의 초목신의 막내딸이라고 고백했어. 그리고 억수가 자신의 참된 배필임을 깨달았다며 기뻐했지. 그 후로 억수와 아내는 행복하게 살았고 아내의 아버지인 초목씨는 억수에게 많은 재물과 보물을 내려주었어. 억수는 아내와 함께 아들 셋,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5번째 이야기를 말해줄게. 엄마가 죽었어. 방에 먹을 걸 넣어준 게 딱 이틀 전부터였으니 아마 이틀 전에 죽었을 거야. 아무리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조용하길래 용기 내어 방 밖으로 나가봤어. 주방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지.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죽었다는 사실만은 변함없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으로 다시 돌아갔어. 어둡고 안락한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어.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다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부엌으로 나갔어. 냉장고를 뒤져서 익히지 않은 소시지를 먹었어. 배가 조금 부르니 그제야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한테 연락할까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항상 나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거든. 엄마가 죽을 동안 나는 뭐 했냐고 난리치게 뻔했지. 경찰이나 구조대에 연락하는 것도 싫었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고 누가 이 집에 오는 것도 싫었지. 그래서 나는 엄마를 침대에 눕혔어.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고 다짐했어. 다음날 일어나 부엌을 뒤졌지만 먹을 게 없었어. 엄마의 핸드폰을 찾아서 확인해보니 아빠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 생활비 입금했어. 이달은 좀 더 넣었으니 아껴 써라. 그걸 보자마자 엄마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으니 쉽게 쓸 수 있었어. 나는 곧장 배달 앱을 깔고 음식을 주문했지. 치킨, 피자, 콜라까지 한꺼번에 주문했어. 현관 앞에 두고 가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고
음식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결국 성공했어. 식탁에 음식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어. 그동안 삼시세끼 엄마가 문 앞에 차려주던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니 정말 좋았어. 그리고 나서 나는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어. 내일은 또 뭘 먹을지 행복하게 고민하면서 말이야. 3일이 지났어. 돈 걱정은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어.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었지. 엄마의 휴대폰이 계속 굴려대는 거야. 발신자는 아빠였어. 어제부터 1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왔는데 신경이 쓰였어. 한동안 울리던 전화가 끊어지자 이번엔 메시지가 들어왔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할 얘기 있으니까 이거 보는 대로 전화해. 나는 엄마의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식탁에 던져버렸어. 이제 시끄럽게 울려대지 않으니 좀 덜 신경 쓰였지.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렸으니 오늘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사기로 결심했어. 또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고 했지. 며칠이 더 지났어. 엄마 방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결국 큰맘 먹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 엄마를 덮을 수 있는 이불을 다 꺼내어 엄마를 덮었어. 그것도 부족해서 창고에서 비닐천을 꺼내 덮어버렸어. 그러자 그나마 냄새가 좀 나아졌어. 그리고 향초를 켜두기로 했어. 향초와 탈취제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편하게 입을 운동복도 몇 개 사고 간식이랑 헤드폰도 주문했어. 장바구니를 채울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졌지. 하지만 결제를 하려는데 잔액 부족이 뜨는 거야. 짜증이 확 올라와서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빼고 겨우 결제에 성공했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결국 엄마의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어. 메시지엔 아빠가 화가 잔뜩 나 있었지. 지금 남편 알기를 뭘로 알아? 난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전화도 안 받고 답장도 안 하다가 돈 타령이냐? 그런 메시지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답장을 보냈어. 돈 좀 더 보내줘. 곧바로 전화가 울렸어. 나는 놀라서 휴대폰을 던져버렸지. 돈을 더 보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전화를 하다니 짜증이 났어. 짜증난 김에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떼어서 던져버렸어. 먹다 남은 배달음식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실 한가운데 가족 사진이 굴러다니는 걸 보니 기분이 조금 풀리더라. 이틀이 지났어. 하지만 여전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 나는 배달을 하려 할 때마다 잔액 부족이 떠서 점점 초조해졌지. 그나마 다행인 건 집에 남은 과자와 간식이 좀 있어서 버티고 있었어. 문제는 어제부터 미친 듯이 족발이 먹고 싶다는 거였어. 그래서 엄마의 휴대폰을 다시 들어서 메시지를 확인했어.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가득했지. 아빠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 하지만 나는 다시 똑같이 답장을 보냈어. 돈이 없어서 굶고 있어. 돈 좀 보내줘. 잠시 후 결제가 가능한지 다시 시도해봤어. 그리고 이번엔 결제가 성공했어. 돈이 들어온 거야. 나는 환호성을 질렀어. 다시 쇼핑을 시작했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 그 후 몇 주 동안 돈 걱정 없이 살았어.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 먹었지. 냄새가 점점 심해졌지만 그럭저럭 적응이 되더라. 배터리가 나가버린 엄마의 휴대폰도 이제 필요 없었어. 돈만 들어오면 됐거든. 어느 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방으로 나가보니 어제 먹던 치킨이 반쯤 남아있었어. 하지만 식은 걸 먹기 싫어서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리고 새로 피자를 시켰어. 유튜브를 보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려던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스팸 전화겠지 싶어 넘겼지만 잠시 후 메시지가 뜨더라. 해외 거주 중인 가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이 닿지 않아. 나는 이걸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차단했어.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 나는 따뜻한 집안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천국이었지. 정말 행복했어. 나는 이렇게 방 안에서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몇 주를 보냈어.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남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남은 음식들도 거의 다 먹어치웠어. 그래도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 밖은 여전히 무섭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집안의 냄새가 더 심해졌어.
향초와 탈취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냄새가 강해졌지.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서만 나는 게 아니었어. 온 집안에 퍼졌고 이제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차마 창문을 여는 것도 무서웠어. 밖의 세상이, 그 무서운 세상이 보일까봐.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심해진 날이었어. 아빠에게 문자가 왔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 연락도 없는 거냐?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아빠는 직접 찾아왔어. 아빠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침대에 누워 숨을 죽였어. 아빠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듯했어. 그리고 결국 엄마의 방 문을 열었을 거야. 아빠는 엄마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아빠는 경찰을 불렀고 구급대원들도 왔어. 모두가 집안을 조사하고 엄마의 시신을 수습해 갔지. 나는 방 안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그들이 떠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지. 모든 게 끝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방에 남아 있었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그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지. 그 후로 아빠는 나와 연락을 끊었어.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 엄마가 사망한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됐고 나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던 탓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아빠는 다시 해외로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지. 다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 나 역시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나는 여전히 방 안에서 그곳에 있었어. 밖의 세상은 여전히 나를 무섭게 했고 나는 방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편안했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즐길 것도 없었어. 점점 방 안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공포는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지. 결국 나는 천국이라 믿었던 이 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였어. 방 안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갇히게 한 지옥이 된 거야. 6번째 이야기, 검은 숲의 비밀. 옛날 아주 깊은 숲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은 세상과는 단절된 곳이었지. 숲이 너무 깊고 어두워서 외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오는 걸 꺼려했어. 마을 사람들도 숲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지. 숲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믿었거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 마을 어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나오는 검은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의 장소였어. 밤이 되면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렸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숲속에 사는 요괴나 악령들의 울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해가 지면 누구도 숲 근처에 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숲에 얽힌 비밀은 단순히 소리뿐만이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은 숲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속삭였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숲속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숲에 잡아먹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은 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숲을 두려워했지. 이 마을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지. 도연은 15살로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어. 다른 아이들보다도 활발하고 용감했지. 도연은 어릴 적부터 검은 숲에 대해 궁금해했어.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해도 그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지. 왜 아무도 검은 숲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 도연은 혼자 생각했어.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겁에 질려 숲을 피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났지. 숲 안에 무엇이 있을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 어느 날 도연은 결심을 했어. 나는 숲에 들어가 봐야겠어.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어. 그는 마음을 굳혔어. 숲에 들어가겠다는 그의 결심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분명 말릴 것이 뻔했거든. 해가 지고 마을이 고요해질 무렵 도연은 숲으로 향했어. 밤이 되면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 그날 밤은 달이 없어서 더욱 어두웠지.
숲의 입구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어. 그곳에는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깊게 숨을 내쉰 도연은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었어. 숲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어.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어. 도연은 손전등을 준비했지만 숲 안에서는 빛이 거의 효과가 없었지. 숲속의 공기는 차가웠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 마치 누군가가 그의 주변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어.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어. 그 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사람의 울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어.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 긴장감이 그를 휘감았지만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 이건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계속 걸어갔어. 숲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커졌어.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도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이 울음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귀를 기울였어. 이번엔 분명히 들렸지.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이었어. 도연은 그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는 작은 빈터에 도착했어. 빈터 한가운데에는 웬 낡고 허름한 집이 서 있었어. 그 집은 마치 오래된 유령의 집처럼 보였지.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어. 도연은 그 집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 저기 누가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이 집에서 나고 있었어.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 앞에 섰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서는 더 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안은 더욱 어둡고 차가웠어. 마치 시간조차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그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어. 도와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어. 낮고 절박한 목소리였지. 도연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그리고 집 안쪽 깊은 곳에서 한 여자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지. 도연은 깜짝 놀라서 잠시 멈칫했어. 하지만 이내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괜찮으세요? 도연은 그녀에게 물었어. 그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쳐다봤어.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눈은 비어 있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찢어져 있었지.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어. 도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 하지만 그녀는 도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도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어. 그녀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느리면서도 위협적이었어. 도와줘.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이 낼 수 없는 목소리였어. 차갑고 기괴한 울림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어. 도연은 두려움에 휩싸여 집 밖으로 도망쳤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지. 어두운 숲속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잃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 그 순간 뒤에서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렸어. 도와줘. 도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그 소리는 끊임없이 그를 따라왔어. 마치 숲 전체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 그는 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고 마침내 길을 잃었어. 어느새 그는 숲의 깊은 곳에 도착해 있었지.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의 뒤에서 나타났어. 도연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무언가와 마주쳤어. 그것은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존재였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찢어져 있었고 손은 길게 늘어져 있었지. 그 존재는 도연을 향해 다가왔고 도연은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었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그 존재는 도연의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어.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의식은 끊어졌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도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지.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검은 숲의 전설을 떠올렸어. 숲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전설을 말이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어둠은 여전히 그곳을 감싸고 있었어. 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검은 숲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마을에서 전해지는 마지막 경고였지.